2010년 당시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큰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 당시 중국의 히토류 통제는 일본의 첨단 산업을 마비시켰죠. 또 2012년에는 중국이 대대적으로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와 여행을 통제할 때 일본은 속절없이 당하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사상 초유의 중일 갈등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중국은 2010년 때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 같았으나 화만 낼 뿐 실질적으로 일본에 대한 조치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행하는 조치는 해산물 수입 금지와 일본 여행 자제 권고가 다이죠. 이것은 일본 입장에서는 크나큰 타격을 입을 만한 조치가 아닙니다. 일본산 해산물은 이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많은 나라로부터 수출 통제를 당하였기 때문에 일본으로선 면역력이 있는 조치이죠. 일본 여행 통제 권고도 그냥 가지 말라고 공고를 했을 뿐 여행 통제를 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전히 일본 여행을 가는 많은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왜 중국은 예전처럼 일본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까요? 그 답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무기 하나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전쟁 상황에서 일본은 중국의 급소를 정확히 정조준하고 바로 그곳을 건드린 것이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일본의 무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중국은 왜 이번에는 히토류 통제 카드를 꺼내들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하나 돌고 있습니다. 일본이 핵심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의 대중 수출을 사실상 중단했다는 소식입니다. 소문만 돌았을 뿐인데 중국의 증시는 크게 출렁였습니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포토레지스트를 만드는 업체도 전면 중단을 공식 발표한 적이 없었습니다. 중국 정부 역시 뚜렷한 공식 반박이나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루머 하나가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를 자극한 건 실제 사례가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2023년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가 첨단 공정 확대를 발표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당시에도 일본발 수출 규제 강화 루머가 돌자 SMIC 주가는 하루 만에 8% 가까이 급락하였습니다. 결국 루머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주가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 포토레지스트라는 작은 화학 물질입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회로 밑그림을 그리는데 사용되는 핵심 소재입니다. 중국은 이 소재가 없으면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게 되죠. 중국은 저가 제조업에서 벗어나 2025년까지 첨단 기술 기반의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자는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로봇, 인공지능, 반도체, 전기차 등 10대 전략 산업의 기술 자립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49년까지 이를 넘어 중국을 세계 제조업 강국으로 만드는 신질 생산력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질 생산력 정책은 기존의 값싼 노동과 대량 생산 체제에서 벗어나 현재의 AI 데이터 첨단 기술 기반 생산력으로 기술은 자립하고 산업은 고도화하고 시장은 중국 안에서 돌려 최종 목표는 미국과 동급 또는 상위 패권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꼭 이뤄야 할 성과가 바로 반도체 산업인 것이죠. 이 반도체가 없으면 중국이 원하는 기술 패권은 절대 꿈도 꿀 수 없죠. 근데 그 반도체 산업에서 소재, 부품, 장비에 일본산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중국이 섣불리 나서서 일본을 제재했다가 일본이 반도체 소부장 핵심 소재를 수출 금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중국의 경제 성장에 발목이 잡히는 걸 넘어 중국 공산당 체제의 위기로 다가올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볼게요. 일본이 가지고 있는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중국이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거나 직접 만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말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최첨단 반도체에 들어가는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현재 일본밖에 만들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먼저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반도체를 만든다고 하면 대단한 기계가 뭔가 막 깎고 파는 걸 떠올리시죠? 실제로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은 사진을 인화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사진관에 가서 직접 찍은 카메라의 필름을 가지고 사장님께 사진 좀 출력해달라고 요청하셨죠? 여기서 사진을 인화할 때 당연히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화지입니다. 여기서 인화지는 일반 종이와 달리 감광액이라는 물질이 발라져 있습니다.
감광액이란 인화지가 빛에 반응하게 만들어주는 화학약품이죠. 이 감광액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빛을 투과했을 때 인화지가 빛에 반응하여 사진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진을 인화하는 과정은 바닥에는 이미 감광 물질이 발라진 인화지가 깔려 있고 위쪽 장비에 필름을 끼운 뒤 빛을 쏘면 필름을 통과한 빛에 반응해 인화지에 사진이 새겨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것을 반도체에 비유하자면 반도체의 회로를 그리는 인화지는 웨이퍼이고 인화지에 발려진 감광액이 바로 포토레지스트입니다. 이 포토레지스트가 웨이퍼에 발려져 있어 빛에 반응하여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것이죠. 그리고 사진 인화할 때 필요한 필름은 반도체에서는 포토마스크라 부르고 빛을 쏘아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장비가 바로 네덜란드 ASML이 만드는 최첨단 노광 장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니 정말 쉽지 않나요? 인화지는 웨이퍼, 감광액은 포토레지스트, 필름은 포토마스크, 인화 장비는 노광 장비로 기억하세요. 자, 이제 본론으로 그럼 넘어와 볼게요. 그래서 이 포토레지스를 일본 말고 다른 나라에 살 수 없는 걸까요? 이것은 숫자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 포토레지스트 시장에서 70%를 장악하고 있는 절대적 강자이죠. 하지만 7나노 이하의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극자회선 EUV용 포토레지스트 시장으로 좁히면 더 심각합니다. 일본의 점유율이 무려 95%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즉, 일본의 포토레지스트가 없다면 전 세계 어떤 국가도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도 대만의 TSMC도 말이죠. 사실상 일본의 독점 구조이죠. 포토레지스트는 그만큼 정밀한 기술력이 필요한 소재입니다. 7나노 이하의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데는 머리카락 굵기의 수천분의 1도 안 되는 두께로 포토레지스트를 바르고 빛을 통과하여 반도체 회로를 그리죠. 이 과정을 수백 번 반복해서 겹겹이 쌓아 올려야 비로소 하나의 반도체가 완성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학물질이 아닌 예술의 경지에 가까운 영역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 대체할 수 있는 기술력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러한 최첨단 반도체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가 대체될 수 없는 데에는 기술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유통기한이죠. 포토레지스트의 유통기한은 신선식품처럼 상당히 짧습니다. 제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만 안정적으로 쓸 수 있어서 몇 년치를 쌓아둔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제 이 포토레지스트가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일본과의 관계에 마찰을 빚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한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19년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제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땠을까요? 당장 수백억을 들여 만든 반도체 공장의 생산이 멈출 위기에 봉착한 것이죠. 한국 정부와 반도체 기업은 비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일본 정부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죠. 바로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60%를 장악하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망하면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도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을요.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은 한국 시장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죠. 세계 1위 포토레지스트 기업인 도쿄오카 공업은 인천에 EUV용 포토레지스트 생산 공장을 지었고 JSR 같은 다른 핵심 기업들도 한국 내 생산 시설 투자를 대폭 늘렸습니다. 이제 한국은 한국 땅에서 일본 기업들이 반도체 핵심 소재를 생산해주니 생산의 차질을 빚을 일이 없어진 것이죠. 그럼 중국은 어떨까요? 일본 기업들이 중국에도 달려갈까요? 당장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아직까지 한국만큼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본 시장이 엄청난 돈을 들여가며 중국 시장에 투자할 일이 없기 때문이죠. 이제 분위기를 반전시켜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보죠. 여러분, 중국에도 일본의 급소를 찌를 만한 무기가 하나 있다는 것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건 바로 히토류죠. 중국은 히토류가 있으니 마찬가지로 히토류를 통제하면 일본의 최첨단 산업이 망하는 것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이제 중국의 히토류 통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일본은 2010년, 2012년에 센카쿠 열도 분쟁으로 중국의 히토류 통제 조치를 당해왔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 어땠을까요? 도요타, 혼다, 파나소닉, 히타치, 소니 등 네로라 하는 일본 기업들의 공장이 당장 멈추게 될 뻔했죠. 일본은 당시 중국의 히토류 수입의 90%를 의존하고 있었고 히토류 가격은 10배 이상 급등하기 시작했죠. 말 그대로
나라 전체가 비상이었습니다. 재고도 몇 달치밖에 없었던 일본의 기업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죠. 특히 히토류 중에서도 중히토류라고 하는 무거운 히토류는 90%가 중국에서 만들었죠. 히토류는 전자제품이나 첨단 무기에 들어가는 자석을 만드는 원료인데 이것이 없다면 첨단 산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일본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특정 국가에 의해 첨단 산업이 멈추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일본은 중국에만 히토류를 의존하지 않습니다. 호주의 라이너스에 가면 마운트 웰드라는 광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은 일본이 호주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서 히토류를 채굴하는 광산이죠. 이곳의 가치가 중요한 것은 중국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히토류를 채굴, 정제, 상업적인 대량 생산까지 한 번에 진행하는 곳이죠. 중국이 당장 히토류를 통제해도 일본에는 또 다른 대안이 하나 생긴 것입니다. 호주뿐만 아니라 일본은 현재 베트남에도 제2의 호주와 같은 히토류 광산을 만들려고 천문학적인 투자를 진행 중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은 히토류 자체를 덜 쓰는 기술들을 개발하였습니다. 히토류를 덜 쓰는 모터를 직접 개발하고 히토류 없이도 성능을 유지하는 자석을 개발하였죠. 그리고 폐가전과 폐배터리에서 히토류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동원하여 히토류의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었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본은 현재 무려 50%까지 중국산 히토류 의존도를 낮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국이 일본의 히토류 통제를 해도 일본은 더 이상 예전만큼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 중일 갈등이 최악으로 치달아 둘이 서로 포토레지스트와 히토류를 동시에 수출 통제를 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더 이상 중국산 히토류 통제로 인해 최첨단 산업 자체가 중단되는 위기는 없습니다. 물론 아직도 중국산 히토류 비중이 높아 당분간은 타격은 불가피하겠죠. 하지만 중국의 상황은 다릅니다. 만약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부장을 중국에 공급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죠. 중국은 2014년도부터 미국이 반도체를 통제하기 시작하면 국가가 마비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집적회로 산업투자기금, 줄여서 대기금이라고 부르는 반도체 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하여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였죠. 2014년에 25조 원, 2019년 42조 원, 2024년에 60조 원, 총 약 130조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규모냐면 지난 10년간 글로벌 반도체 스타트업의 투자비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중국이 혼자 차지할 정도의 규모입니다. 근데 이 130조 원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작은 화학물질 하나의 휴지 조각이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중국은 일본을 너무 만만하게 보았던 것이죠. 2010년도 중국이 일본을 통제하자 일본이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자기보다 한 수 아래로 보았던 것이죠. 하지만 중국이 크나큰 착각을 하나 하고 있었던 게 있었죠. 2010년도에 중국은 반도체에 그렇게 신경 쓰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이 중국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물건들이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중국에게 일본은 전략적 파트너로서 꼭 필요한 국가가 되어버렸죠. 중국이 원하는 5나노, 3나노, 2나노 같은 미세 공정의 첨단 반도체를 만들려면 일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싸움은 이미 일본이 승기를 잡은 듯한 모습이죠. 중국이 당장 일본의 95% 독점 기술인 최첨단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따라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한 나라의 기술 그 자체가 바로 가장 강력한 외교 카드이자 협상력이 된다는 것이죠. 국방력만이 그 나라를 지키는 무기가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초격차 기술의 성벽을 더 높이 쌓는 것 또한 한 나라의 국력이라는 것을 이번 중일 갈등 사태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은 우리나라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압도적인 우위를 가진 분야에서 아예 추격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하죠. 우리나라는 AI 시대의 심장이라 불리는 HBM 고대 역폭 메모리가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의 HBM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도 한국의 HBM 없이는 제 성능을 낼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한 산업의 부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 없이는 AI 혁명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뜻이죠. 이러한 강대국들과의 협상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무기를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중국이라는 경쟁자가 우리나라를 위협하기 때문이죠. 이번 사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반도체 자립이라는 선택을 만들 것입니다. 이미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라는 국책으로 로봇, 항공,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반도체 자립을 달성할 것입니다. 중국이 이미 어떻게 산업들을 육성시킬 수 있는지 길을 알고 있죠. 중국이 선택한 방식에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자본을 쏟아붓는 것이고, 다른 하나의 축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죠. 중국은 최첨단 분야의 반도체는 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지금 당장 따라잡을 수 있는 범용 제품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반도체 공정에는 EUV 포토레지스트가 필요한 공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 세대 기술인 KRF, ARF 같은 불화크립톤 불화아르곤 포토레지스트가 있죠. 이 반도체 공정은 자동차나 가전 등 많은 산업 장비를 만들기에 충분한 기술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상하이 하이라이트 같은 기업이 범용 포토레지스트 시장을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죠. 이것은 당장 최첨단 칩 생산에는 차질을 빚더라고 중장기적으로는 거대한 범용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뒤 그 기술과 자본을 바탕으로 최첨단 시장까지 넘보겠다는 전략이죠. 지금은 중국의 위기를 보며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미래에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나타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위기와 기회는 언제나 항상 공존합니다. 그 중요한 갈림길에서 한국이 용기 있는 결단과 전략으로 기회라는 길을 선택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